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마음 공부하는 소울닥터 김석범 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의정부에서 네. 예, 이 병원 이름이 성모정신과입니다. 예, 입니다. 예, 제가 요즘 좀 네.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네. 기억이 네. 순간적으로 안 나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엔 기억력이 좀 좋았는데. 예, 이제 연세 드신 부분이 제일 클 거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많으면 예. 기억력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 요즘 기억력이 이게 순간적으로 막 생각이 네. 안 나고 이런 일이 많아요.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좀 있으면 이제 제 이름이 뭔지 이제 생각이 아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헷갈릴 정도면 그거는 이제 심각한 이제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지.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자, 지금 이제 국민들이 집단적 치매 현상을 좀 앓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되는 일이 지금 나왔는데요. 네. 지금 오늘 이제 오늘 이 방송이 이제 진행이 지금 네. 토요일 나가니까 네. 며칠 전이네요. 네. 며칠 전에 이제 북한에 특사단이 갔다 왔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특사단이 갔다 와서 발표를 했는데 네. 네. 이제 18일부터 20일 사이에 네. 정상회담을 하고 네. 아마 이 공개적인 발표는 안 했는데 네. 미국 측에 전달할 내용으로 보이는 것이 네. 북한이 핵 리스트를 네. 단계적으로 제출하고 네. 그것이 이제 이 기초적 비핵화에 대한 네. 구두 약속 같아요. 네. 김정은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북한이 원하는 뭐 남북 관계 기본 협정이나 네. 북한에 대한 한반도 무슨 경제 지원 네.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다음에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네. 이제 개성공단의 연락사무소를 네. 미국 동의 없이 네. 밀어붙이고 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 유엔 총회에서 9월 네. 25일쯤 네. 이 문재인 트럼프 두 사람이 회동을 하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종전선언을 한다. 네. 근데 종전선언 점에서 북한이 한 번이 아니고 뭐 여러 번으로 네. 핵 리스트를 낸다. 네. 그럼 여러 번 내게 되면 네. 처음에 한 번만 내면 미국이 보고 가짜네 빠져먹었네 네. 이랬지만 여러 번 내면 할 수가 없죠. 우리 또 이렇게 네. 뒤에 있다 네. 이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계산 언뜻 봤을 때 이 계산이 네. 서로 북한은 종전선언을 하고 네. 종전선언을 하면 당연히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하고 네. 그리고 또 한국으로부터 이 경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다 네. 받아내고 네. 또 북미 남북 관계에 대해서 네. 협정으로 네. 국제법상에 네. 이렇게 공약 조약처럼 해서 네. 국회 비준까지도 시키고 네. 너무 많은 걸 얻어내는 거 아닙니까? 많은 것 정도가 아니라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 들어요. 제일 처음에는 핵 비핵화를 먼저 하면 그 다음에 경제 제재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종전선언 대줄 수 네. 있는 거죠. 그래. 근데 지금은 이제 비핵화를 하기도 전에 종전선언을 그 핵무기 리스트만 일부 제출하면 종전선언을 해주고 남북 경제 협력을 본격화하겠다. 이거는 처음의 이야기랑 완전히 그 본말이 전도된 굉장히 너무 이게 국민을 이런 식으로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발짝씩 지나가면서 거부감이 덜 들게 만들면서 말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그 다음에 결국은 북한 비핵화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다. 그래서 빨리 남북 경협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들 자체가 결국은 북한 핵무장 국가로 인정을 받고 싶길 원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주면서 우리는 경제 협력을 해주겠다는 걸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제가 이걸 거의 예측을 했어요. 네. 그 가짜 네. 비핵화 리스트를 단계적으로 살라미로 잘라서 낼 거다. 네. 정확하게 지금 그렇게 가는 것 같거든요. 그 발표를 아마 미국한테는 전하고 네. 국민들한테는 아마 18일 날 네. 남북 정상회담 결과로 발표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럼 어떻게 예측을 했느냐. 이제 저기에 몇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보고 관찰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거기서 보니까 슬그머니 이런 단계적으로 비핵화 리스트를 제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비공식적으로 막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마 이걸 안으로 만들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한국에서
북한이 빠져나갈 방법을 네. 다 가르쳐주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네. 반역 정도가 아니라 총살시켜야 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국민들이 이걸 바라보면서요. 오늘도 저런 발표를 했는데 네. 별 생각이 없어요. 왜 이럴까요? 저 국민의 집단적인 정신병리학적 문제를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정신병리학적으로는 제가 알 수가 없고 제일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설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마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북한에 넘기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문 정권은 계속 한 발짝 국민들 모르게 국민들이 알지 못하게 진전을 계속 자기 나름대로 방향성을 가지고 전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개구리가 어떻게 삶아지는지 모르고 삶아 죽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개구리 신세가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북한이 비핵화 약속이나 남측에 대해 침략하지 않겠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행동해 보인 것들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지금 보면 대전차 방호벽을 네. 파주, 연천, 김포, 다 없애고 포천 있어요. 이런 데서 다 없애고 있고 그다음에 이 철조망, 철책선을 해안가 철책선을 170km 가량을 한 2년 안에 다 없애버린대요. 그래서 심지어 북한에서 1km 떨어진 교동도 섬에 철책선도 지금 없앤다고 추진한다 그러고 그뿐만 아니라 뭐 전방의 GP 부대들을 다 비에 철수시키고 또 전방 부대들을 해체시켜서 축소시키고 그러면서 이 북한과 관련되는 부분에 이 안보 방어벽들을 거의 다 해체해가고 실제로 또 부대들을 신축하거나 설비를 보완하는 것도 전부 중단시켰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심지어 무슨 해병 부대 강화도에 있는 해병 이사단을 또 뺀다 그러고 또 백령도 포 연습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국군 기동 부대도 뒤로 뺀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슬금슬금 이렇게 이 정권이 안보를 해체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 사회의 지식인이나 이런 데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국민들 앞에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국민들이 그냥 일상생활에 바빠서 생업에 바빠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쯤 되면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고 해야 될 건데 정유라가 말 타고 대학 들어간 거는 분노해서 촛불을 몇백만이 들었다면서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이 죽고 살 수 있는 이런 문제는 촛불 시위나 이런 걸 생각도 안 하고 분노하는 사람이나 길거리 놓은 사람이 거의 없는 거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실질적으로 촛불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촛불 시위는 그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그 시위 주동 세력들이 각 포스트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동원했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도움이 됐을 뿐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탄핵까지 이루어진 시위로 보고요. 지금 현재 그 보수 우익 쪽에서는 그렇게 조직적인 체계도 없지 않습니까? 다 분열돼 있고 그래서 그리고 자금력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혀 반응을 못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가끔 이런 이야기를 환자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조금씩 그 실제로 설마 했는데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다라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그 2차 대전의 홀로코스트에 관한 영화를 보면서 유럽 각국에 흩어져 사는 유태인 수십만 수백만들이 히틀러가 점점 유태인을 타겟으로 하면서 한 36년 정도부터 유태인의 테러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홀로코스트가 본격적으로는 한 41년부터 시작되었을 건데 한 5년간의 탈출할 시간이 있는데 탈출을 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냥 뭉개다가 개토에 갇혔다가 개토에서 그냥 양어장에 물고기 건지듯이 이만큼 떠가지고 너네들은 아우슈비츠로 가는 기차 타라고 징칸에 실으면 또 징칸에 실려가요. 그래갖고 가서 그냥 다 죽어요. 그래서 저는 유대인이 위대하다, 천재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머리가 좋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좀 붕어 정도 수준의 지능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볼 때마다.
얼마 전에 트라이언프라는 영화를 한 번 봤는데 네. 오래된 영화인데 거기 보면 그리스에 살던 유대인들이 뭐 게토 같은 데 가다 놨는데 거기서 얼마든지 들락거려요. 그런데 마지막에 기차를 태울 때까지 폴란드로 도망도 안 가고 그냥 갇혀 있다가 기차를 타요. 심지어 지키는 독일군이 한 10대 명이 있으면 그 한 몇천 명이 덮쳐가지고 총 뺏어서 그냥 몇 명 죽더라도 근데 사람이 왜 그런 심리가 생길까요? 이게 그런 상황이 되면 실제로 지키는 사람 한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을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냐면 나만 혹시 잘못되지 않나 이렇게 나서서 내가 먼저 앞장서면 나만 피해를 보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각자 다른 사람이 주도해 주길 원하지만 나는 나서기 싫다라는 부분이 그런 시스템 속에서는 그렇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항상 지금도 내가 앞장서지 않아도 다른 국민들이 나서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촛불 시위 때는 와 그렇게 전부 다 집집마다 나가는 게 유행처럼 기어 나갔어요? 그때는 그 주도 세력이 먼저 있어가지고 그 주도 세력이 판을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도 세력이 여러 가지로 와해돼 있고 자금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주도 세력도 지금 현재 주도 세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토요일 날 태극기 부대라는 네이밍을 붙여서 그냥 제한적으로 만들어버렸지 않았습니까? 언론에서. 그래서 거기에 다시 자기가 들어가는 것 자체도 부끄러워하고,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는, 극우 꼴통들이다라는 식으로, 이미 언론에서 그렇게 네이밍을 해서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이 거기 시위에 가담하는 사람이 확장력이 적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상으로 조금만 유심히 봤으면 촛불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은 그냥 상투적으로 촛불 시위를 주도해온 사람들이 다 했고 또 주력 기본 동원은 민노총이나 정교도나 이런 데서 다 했는데 근데 국민들은 그런 주도하는 사람은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이렇게 다들 나갔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보면 절차적인 어떤 잘못에 대한 분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국가의 안위에 관련되는 생존적 어떤 위기에 대한 분노는 왜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북한과의 관계가 잘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이 작업을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섬세하게 진행을 해왔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그 YMCA를 통해서 평화협정 서명 받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국민들에게 평화협정에 대한 거부감을 낮춰준 효과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계속 준비해 온 과정들이 지금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파에서도 뭔가 지금 현재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예를 들면 대학생들도 우파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제 그게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금씩 더 확대되어 가고 있어서 저는 그래도 종전선언 미군 철수 이야기 나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불이 붙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던 이 지금 북한하고의 관계 예언자 문정인이 이제는 최근에는 간이 커져가 뭐라고 이야기까지 하는가 하면 평화협정을 맺을 때까지는 휴전선, 군사분계선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평화협정을 맺으면 군사분계선을 없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문재인은 올 연말까지 평화협정을 맺겠다는데 그럼 연말까지 평화협정을 종전선언이 되어서 평화협정까지는 군사분계선을 유지한다면 쉽게 말하면 연말까지 만약에 자기들 뜻대로 평화협정을 맺으면 연말이 지나면 군사분계선이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걸 위해서 지금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이 방호벽이나 부대나 지피나 이런 거 다 지금 없애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종전선언이라는 이야기도 지금 제일 처음에 종전선언에 대해서 일부 반대하는 여론들이 표출되기 시작하니까 문정인이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 주한미군 철수랑 전혀 종전선언 연결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 마치 저희가 어렸을 때 배웠던 내용 중에 통일 전선 전술 전략이라는 게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중국의 모택동이 장개석과 그 국공 합작하는 과정도 통일 전선 전술이었고, 지금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이 한 단계 한 단계씩 해나가는 과정이 마치 통일 전선 전술의 일환이 아닌가. 지금 실질적으로 문정권 내부에서도 통일전선 전술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런 의구심마저 최근에는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하고 남북 관계는 관계 없다 말까지 문정인이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이 뭐 비핵화 될 때쯤에는 네. 미군이 뭐 이런 거 뭔 필요 있고, 그러겠죠. 우리가 이제는 미국과 동맹을 이제는 다시 네. 생각해봐야 된다. 그렇죠. 근데 중국 편에 붙어야 된다 소리죠. 북한하고. 이게 다자안보 구조 이야기 나오기 시작한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처음에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면 과연 당선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완전히 감추고 있었잖아요. 대통령 선거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2012년도에 그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주장했다가 2016년도, 2017년도 선거에서는 그 낮은 단계 연방제를 추진하겠다라는 공약도 뺐고요. 그러니까 일단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감추고, 이제 권력을 잡고 났으니까 재빠르게 자기들의 방향을 가지고 일을 진행시키겠다라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뼈아픈 사람을 이제 가짜 뉴스라고 일종의 그 라벨, 라벨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낙인을 찍는 거죠. 라벨 효과. 그래서 낙인을 찍어버리니까 이제 황장수 같은 사람이나 뉴스 브리핑 같은 거는 허구한 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믿지 말라고 이제 그게 확산되는 부분을 갖다가 차단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들이 하는 어떤 거짓말들을 국민들에게 믿게 하는 건데, 근데 지금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뭐 이 남북관계에 찬성한다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 얼마 전에 자기들이 좀 불리한 게 나오니까 34.8이 하나 나왔어요. 굉장히 비판을 하던 사람이 여론조사 앞에 남북관계나 소득수도 성장 이런 걸 물었다. 최저임금. 근데 최근에 조사한 거 TBS하고 리얼메타에 보니까 좋은 글을 짜다로 거론하고 그렇죠. 지금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좋은 걸 이렇게 거론하고 남북관계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물으면 답이 좋게 나오겠습니까? 좋게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제일 처음에 들은 이야기에 의해서 이렇게 확정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 좋은 이야기들을 자기가 받아들이기 쉬운 이야기들이 나오면 그 사람 지지하는 쪽으로 당연히 가게 되니까 여론조사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참 그래서 제가 월남전 때 보면 내일 이제 사이공에 월명군이 들어오는데 오늘 열심히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돈이 내일은 휴지 조각이 될 건데 저걸 왜 열심히 장사를 할까? 이런 걸 보고 안타까워했는데 요즘 이 한국 국민들의 성향을 보면 정말로 중요하고 중요하지 못한 부분을 가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설마 하시는 분 너무 많아요. 설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 정권의 행보에 대해서 경고를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설마 대통령이 그러겠어. 그냥 이렇게 화해 평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우리가 감수해야지,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뉴른베르크의 그 전범들, 히틀러 똘마니들을, 측근들을 다 불러다가 이렇게 재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미국에서, 정부에서 정신과 의사들을 파견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책을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 악마의 후예들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들이 신문하는 군인 옆에 앉아서 이렇게 정신 분석을 다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진 생각은 자기들은 그냥 도구였다. 도구적으로 수행했을 뿐이지, 거기에 몇백만 명이 죽든 나는 하나의 도구였을 뿐이다. 전혀 죄의식을 못 느끼죠.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자기는 그냥 루틴으로
주어진 일만 했을 뿐이다. 그게 이제 그 아이만의 그 관련돼서 책을 쓴 그 한나 아렌트가 네, 한나 아렌트.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모습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결과를 빚을지 알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이라면 그냥 그대로 하면서 나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이다. 각자 나 개인의 판단은 거기에서 선악은 판단하지 않는 쪽이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 문 정권이 저렇게 이제 북한하고 관계를 갖고 가는데 거기에 문재인, 임종석, 문정이나 한 몇 명은 자기 확신해서 저렇게 몰고 갈 거라고 보고요. 아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최종 계획까지 있겠죠. 근데 그 말을 안 할 뿐이지요. 단계적으로 시키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밑에서 이제 그걸 수행하는 사람들. 어제까지 간첩을 자집으로 다니던 국정원이 직원이 아마 한 5천 명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북한하고 구멍 파는 일만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동원이 돼가. 그러니까 그 각 개인이 그 조직 체계에 들어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자기는 그냥 나는 위에서 시킨 대로 하고 나 월급 받아서 우리 가족 먹고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악의 평범성을 느끼고 그걸 실행에 옮기려면 그거를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처럼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항을 하기는 직장에서 잘릴 위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나는 그냥 주어진 대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요즘 이 보니까 방금 제가 언급한 이런 사람들이나 한국 국민성이나 또 유사한 게 원격 의료 문제를 대하는 의사들도 또 비슷한 것 같아요. 냄비 속에 개구리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그 말은 아주 황 소장님 정확하게 지적하신 건데 설마 원격 의료가 이렇게 병원 그 접근성이 좋은데 원격 의료가 현실화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실제로 원격 의료가 실질적으로 진행되면 얼마나 큰 피해가 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알고 있는데 그냥 설마 하면서 그 공포를 잠재우고 있는 거죠. 그 정부는 무슨 저기 군이나 교도소나 무슨 도서 지역이나 개구 뭐 산간 지역 같은 데 네 군데만 하겠다지만 지금은 이제 의사 대 의사. 그러니까 큰 병원에 있는 이 유명한 의사나 시골 병원에 있는 의사가 환자를 막다트렸을 때 수습이 불가능하니까 서로 이 화면으로 조언해 주는 것만 가능한데 여기에 책정해 놓은 예산을 3분의 1을 안 썼더라고요. 그건 뭔가 하면 원격 의료가 실제로 정부가 주도할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이 예산이 15억 배치해서 5억이 남고 이런 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간에 주요 대기업 재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전부 큰 대학병원이나 이런 거하고 조인트가 되어서 아니면 저거 소유 대학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다 갖춰져서 준비 땅 하면 바로 나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그거? 네, 지금 최근에 각 대학병원의 그 대학병원하고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회사들하고 지금 그 협약식을 지금 했던 거를 몇 건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박근혜 정권 당시에 그 큰 대학병원들에서는 영리 회사들을 다 만들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원격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스타트 되면 급속도로 이제 제일 처음에 원격 의료하는 지역이 도서 상간 뭐 이렇게 군부대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되어질 게 그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수술하는 환자들이 수술 후에 케어를 받는 거를 지방 병원에서 하게 하면서 거기에서 원격 시스템을 통해서 환자와 그 질문 답변을 하면서 상태를 파악하고 약 처방해주고 그런 걸로 확대됐다가 더 많이 이제 점점 더 확장이 되겠죠. 지금 충북의사의 회장님이 혼자 얼마 전에 보니까 1인 시위 때 보건복지부 앞에 갔어요. 안치석 회장님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회장님 말씀이 참 맞는 게 뭐냐면
원격 의료를 그 상담 부대라든지 이런 데도 원격 의료를 검토하기 전에 지금 현재 의료 접근성이 우리나라처럼 좋은 데가 없는데 의료 접근성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타당하다. 그리고 그 벽지 도서 같은 데서도 지금 원격 의료적인 것보다는 환자 이송 체계, 그러니까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섬에서 바로 응급 환자를 옮길 수 있는 체계가 더 급한 거지 원격 의료가 급한 거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어느 날 이제 전부 준비해서 착수하면 네. 순식간에 4가지 제안은 네. 그냥 뚝이 무너지고 네. 결국은 원격 의료 시스템이 이제 보편화, 네. 일선에서부터 동네 병원이 하는 일부터 사실상 보편화되어 가면서 그래서 이번에 원격 의료 시작 이 사람들이 계획을 어떻게 세운 걸로 저는 추정을 하냐면요. 지금 이제 상간 도서 의료 접근성이 지금 현재 조금 떨어져 있는데 부분에 한다고 하면서 지금 그 대학병원 진료 기록을 빅데이터화 시키는 작업을 지금 당장부터 같이 동시에 시작할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진료 기록을 서버에 공유를 해서 다른 그 다른 병원으로 갈 때도 그 서버를 통해서 진료 기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건 당장 환자들이 그 차트 복사를 해가지고 갈 필요 없이 되니까 훨씬 그 환자들한테 원격 진료가 도입되면 이런 부분들도 도움이 되겠구나 하면서 원격 진료에 대한 그 우려사항을 줄여주는 그런 것들부터 먼저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건 내부의 반발도 있고 하면서 지금 약간은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인데 원격으로는 계속 밀어붙이는데요. 저는 의사분들이 뭐 김 원장도 계시지만은 이게 그 조금 뭐 편하게 가고자 또 무슨 뭐 이것저것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직접 나서서 싸우기 싫다 이렇게 빠지면서 결국은 의사들 전체의 생존이 문제가 되는 길들을 스스로 가요. 지금 외면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의사 생존 때문에 이런 건 아니라 원격 의료가 됐을 때 국민들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네. 네. 그러니까 문제형 케어보다 원격 의료는 그 파급력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데 그 핵폭탄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문재인 케어만 해도 1년에 3.2%만 올리겠다. 물가 상승률 정도만 올리겠다 했는데 벌써 진짜 3.2% 올랐습니까? 의료보험 받아보시는 분들요. 엄청나게 올렸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정부가 20% 보전하겠다는 것도 지금 13%만 보전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소주 맥주에 그 건강세를 건강 부담금까지 내겠다.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케어가 추가적인 국민 부담이 없다고 말한 것이 벌써 거짓말이죠. 확인됐고 실제로 이인실 같은 경우에는 반값이라다가 반값은 무슨 반값? 예? 반값 될 수가 없죠. 16만 몇천 원이라는 거예요. 19만 얼마짜리를 3만 원 깎아주면서 반값이라고 뻥을 쳤어요. 전번에 에어컨 그 전기료 할인해 준다고 했을 때 2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또 속으면 뭐 그건 속은 사람이 바보죠. 한 번 속으면 속을 수도 있지만 2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요즘 이 뭡니까 부동산 폭등으로 한국이 난리예요. 근데 저 부동산이 폭등하는데 실제로 뭐 거래가 별로 이루어져서 거래에 의해서 가격이 확인되었다기보다 그냥 자기들끼리 가상의 가격을 해가지고 올려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바라보면서 이게 가상화폐하고 비슷하다. 비트코인하고. 지금 그렇게 돼버렸죠. 그런 생각을 지금 했어요. 거래가 거의 안 이루어지다가 거래가 한 건만 이루어지면 그게 실거래가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매물을 내놓았던 사람들이 이 손해보겠다 해서 다시 다 매물을 회수하는 과정이 벌어지고 악순환이 되면서 계속 급격하게 집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장하성이 한 말 중에 이제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의 고급 아파트를 이제
보유세를 부과하겠다, 종부세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반대로 자기도 그런 게 고급 아파트 한 30억 주 달하는 데 사니까 한 말인데 뭔 말인가 하면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 말은 맞는데요.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심리를 한번 추정을 내 가만히 이걸 볼수록 기분이 살라프더라고요.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조국 수석이 했던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조국 수석이 그 페북에 올린 글 중에 그 모두 용이 그 개천의 용이 될 필요는 없다. 모든 사람이 개천의 용이 될 필요 없고 그냥 송사리, 가재 이런 그걸로 만족하고 잘 살면 된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주장했던 게 조국 수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에만 우리 국민들이 사는 게 아니니까 강남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만 들어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살면서 그냥 교통이 불편하고 자기 직장이 멀어도 최대한 그 교통은 GTX라든지 이런 걸 깔아줄 테니까 멀어도 좀 다녀라. 간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 이 말을 속에 그래서 감히 감이 안 되는 것들은 강남에 얼쩡거리지 마라. 개천에 용 날 필요 없다 하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뭔 생각이 나면 나는 물방개구나. 우리 어릴 때 보면 동네에 이 아저씨들이 방개를 한 마리 풀어가 또르르 해가지고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가 뭐 도박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방개가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막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신세는 방개구나, 물방개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재산의 갭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정부에서 아무리 지방으로 자꾸 지방 분권을 이야기하면서 지방으로 공기업들 옮겨놔도 그 공기업 직원들이 거기 가서 살면 서울에 있는 집을 팔고 거기 가서 살면 자기 재산이 반 이상이 같은 이사 안 가는 사람보다 줄어들게 돼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누가 서울에 있는 집을 팔고 가겠어요. 그냥 몸만 가가지고 자기 혼자서 그냥 오피스텔 구해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러니까 공기업을 지방으로 보내는 효과가 없어지게 돼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신경을 써서 지금 현재까지 해왔던 대로만 하지 마시고 다른 생각들을 좀 많이 획기적인 생각들을 하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중산층, 상류층쯤 되는 사람이 사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카페를 만들어가 호가를 높게 이렇게 걸으라 하고 실제 가격으로 파란 실적이 나오면 가짜라고 신고하고 또 블랙카드를 해가 얼마 이하로는 아파트 팔지 마라 이렇게 하면 만약에 미국이나 영국 사회에서 그 사람은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아무튼 법적으로도 처벌받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저 사람은 클래스가 좀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사회에 가서 중상류층 사회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면 아마 곧바로 추방이 될 게 퇴출이 되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사실상 상류층에서 좀 퇴출되어서 혼자만 이렇게 떠돌아다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런 일들을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게 공연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기사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서로 그런 생각이 자본주의 사회지만 이런 부분들이 국가의 기본을 흔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은 담합은 처벌하잖아요. 그렇죠. 담합 범죄 행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참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부 다 집단적으로 이게 부동산 때문에 참 정신병적인 상태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지금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그 유정자들이 해 주셔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실력이 가만히 보니까 없다고 생각해가 네. 후비 세력이 네. 노무현 정권 때도 처음에 부동산 오를 때 잡는 거 보고 이건 틀렸다고 생각해가 네. 거의 그냥 투기 공화국이 돼버렸듯이 네. 문 정권도 가만히 보니까 이건 틀렸다고 딱 생각하면서 네. 저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야, 원장님은 지금 어디 사십니까? 용산에 살고 있습니다. 용산에 사십니까? 네, 네, 예. 그 의정부의 병원은 어디 새를 사십니까? 네, 네. 안 사시고 건물을 살 돈이 있어야 사죠. 3층도 비었다면서요. 예. 그 의정부는 제가 이제 개업해서 지금까지 19년, 그러니까 거의 20년 동안 그 한 자리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인도 용하고 참 원장님도 용하고. 주인은 계속 바뀌었어요. 주인은 바뀌었어요. 용한 네. 게 아니구나. 바뀔 때마다 월세가 팍팍 올라갑니다. 그렇구나. 네. 월세 이야기 하시니까 요 이야기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네. 그 서촌에 그 궁중족발인가. 네. 어제 뭐 7년 구형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평들이 네. 그 세입자 망치 들고 휘둘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이 압도적이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양쪽의 내용을 다 이제 제가 찾아봤거든요. 다 들어보고 네, 찾아봤는데 그 새로 그 건물을 산 건물주의 입장도 이해가 가고 그 세입자의 입장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건물주는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오른 가격으로 건물을 샀고 그 이자 부담을 그 세를 올려서 이자를 부담하려고 계획을 하고 그걸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또 건물주 입장에서는 또 그 명도 소송도 했던 것 같죠. 네. 네, 그런 과정에서 아무튼 세입자는 근데 그렇게 많이 올려주고 자기가 거기 있을 수는 없는데 이제 조금씩 음식점이 이름이 알려져서 좀 잘 되고 있는데 맛집으로 그걸 빼앗길 생각을 하니까 또 그렇게 격한 폭력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남 건물이기 때문에 또 이 집주인이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도 뭐 웬만하면 약자 편을 들고 싶은데요. 네. 그러면 차라리 옆에 그냥 좀 발품을 팔아서 네. 좀 구해가지고 네. 꼭 장사를 그 자리에서만 해야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합리적인 대안을 이렇게 강구하지 않고 저렇게 망치를 휘둘러버리고 끝까지 가고. 네, 폭력적이 된 거에 대해서는 진짜로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 그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는 그냥 이렇게 세입자의 입장을 이해를 하지만 그 격한 심정을 이해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럴 때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욱하고 볼 때는 네. 어떤 심리에서 그럴까요? 저렇게 망치를 휘둘러 가지고 쫓아가는 사람을 계속해서 그냥 휘둘렀다는 건, 네. 뭐 제대로 맞았으면 죽었을 수도 있었을 그렇죠, 거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 감당할 살인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러니까 그 뇌에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왕창 분비된 상태이면서 노르에피네프린 레벨도 굉장히 높아진 상태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죠. 시야가 좁아지면서 그 상황 뒤에서 벌어질 일은 생각이 아예 안 나고 전혀 생각이 안 나고 그 분노에 빠져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보통 살인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발적 충동적 살인들은 전부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지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루지예프의 길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루지예프라는 신재학자가 있어요. 근데 인간이 깨닫지 못하면 기계다.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외부 자극에 대해서 그냥 반응한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루틴한 반응대로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배고프면 먹고 뭐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에 있어서 똑같이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화의 노예가 되지 않고 화를 제3자 관찰자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게 이제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제가 이제
자기의 감정을 자꾸 제3 관찰자가 돼서 바라보라는 이야기를 환자들한테 많이 하는데 쉽지 않은 게 항상 우리는 감정에 빠져서 살거든요. 감정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내가 어떤 감정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그 감정 자체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제3자 극장에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영화 스크린이 사람 마음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그 스크린에 여러 가지 생각, 감정, 느낌들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생각, 느낌, 감정들이 지나가는 거를 자기가 바라볼 수 있는 거, 관찰자로서 바라볼 수 있는 그거를 이제 메타인지라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메타인지라는 건 뭐냐면 본다는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내가 어느 지점쯤에 와 있겠다라는 거를 헬리콥터에서 나를 바라보듯이 측정하는 능력이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감정을 제3자가 돼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다 있거든요. 그거를 키우는데 제가 전번 주에 말씀드렸던 명상을 꾸준히 하면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구나. 참 오늘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